사단법인 피난처는 국내에 들어오는 난민들을 법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그다음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에게 난민에 대해서 알리는 그리고 숙소 제공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난민을 돕는 비영리 단체고요. 1999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때부터 쿠르드 난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는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여러 지역에 있는 아시아나 그런 난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난민 사태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난민이 난민을 도울 수 있는 피난처가 되도록 하는 게 저희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단순히 일회적으로 난민을 돕고 필요한 거를 공급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서 그 난민들이 자립을 해서 다른 난민들에게 또 피난처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거기에 방향성을 두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난민 활동가가 된 계기는 2015년도에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만나는 봉사활동을 하러 갔었어요. 거기 갔을 때 특히 이제 난민 가정의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난의 굴레가 계속 반복이 되고 또 난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난민이 되고 이런 삶을 보면서 이곳에 만약에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네? 이런 저도 충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난민들한테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고 난민들을 도와주는 단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 좋겠다, 의미가 있겠다 해서 지금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까 이제 단체 소개했었을 때 생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난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생계나 아니면은 병원을 가야 될 때 의료 지원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될 때 학교랑 의사소통이 안 돼서 입학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좀 심리 상담이 필요하거나 트라우마나 이런 PTSD 끌 때 이런 심리 연결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고 나서 인정받는 기간이 일단 엄청 길어요. 길게는 10년이 넘는 분들도 있고, 짧게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찾아갈 곳이 없는데, 그거 오로지 그 짐을 혼자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어 보였어요. 아파도 아프다고 누구한테 도움 청할 사람이 없고, 그 난민 신청 과정이 일단 법률적으로 인정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난민들을 많이 받아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좀 까다로워요. 그 인정을 받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난민들이 항상 계속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난민이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주장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잘 받아주지 않는 이 나라의 어떤 분위기. 그렇게 진행되고 그냥 만약 이거를 이제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난민 신청을 하고 나서 인터뷰를 봐요. 이 사람 진짜 난민인지 한 인터뷰 길게는 막 5시간도 봐요. 6시간. 그래서 그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결과를 받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결과는 불인정 결정을 받고 불인정이 되면 이제 그다음 또 다시 이의 신청이라고 해서 다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 난민이다. 다시 봐달라. 그럼 다시 인터뷰를 보고 거기서도 만약 거절이 되면 이제 법원에 가서 우리가 왜 어떤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거 판결해 달라고 할 때 법원 가듯이 법원을 가요. 법원에 가서 난민이랑 그 출입국이랑 해서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여기는 난민이 아니다. 여기는 난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거의 난민 인정률이 3% 정도밖에 안 돼서 거의 대부분이 거절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 안전한 나라예요. 근데 난민들이 오는 대부분의 나라는 내가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수도 없다. 내가 나갔다가 총에 맞을 수 있다라는 위험을 갖고 살아가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암에 걸렸다. 아니면 내가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서 손을 쓸 수 없게 됐다.
했을 때 그거를 제대로 누군가가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난민들은. 그런 점에서는 보장받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난민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난민분들이 이제 피난처 와서 가장 상처되는 말, 가장 힘들어하는 말이 너희 나라로 빨리 돌아가. 이 말인데 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나는 여기에 안전하려고 왔는데 난 여기에 뭐 돈을 벌러 온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나라를 찾아서 왔는데 막상 이 나라에서는 너희 나라로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거절감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고 내가 언제 이 한국에서 쫓겨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사는 게 가장 힘들다고 들었어요. 한 예로 그 인도적 체류 자격이라 해서 그 전쟁 지역, 특히 시리아나 예멘, 그리고 그 난민으로 인정받기에는 조금 불충분해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에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난민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인도적 체류 허가 같은 경우는 난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그래도 거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본국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주를 허락한다는 비자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시리아 아이들을 만났을 때 걔네들은 거의 지금 5, 6년을 넘게 여기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거의 이제 아랍어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고 아랍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고 시리아에는 친구가 없는데 한국에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한국인으로 이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얘네들을 만나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언제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라고 할지 모른다고 언제 우리한테 다시 이제 한국에서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게 자기는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난민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여기서 살아도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거. 아이들도 여기서 내가 나중에 커서 뭐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될 거야. 뭐 나는 나중에 커서 뭐 소방관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난 여기서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데 그런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불안감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이유, 또 아파서 병원 가지 못한 이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뭔가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사는 것 같고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되게 좋은 점이 정말 많은데 반면 외국인에 대해서 특히 아랍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많이 만나보지 않은 아랍 그리고 성인 남성에 대해서 이런 범죄자라는 그 편견이 엄청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다가 예멘 난민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안에 그런 편견이 있다는 게 그냥 확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게 막 엄청 잘못됐다, 진짜 나빴다, 완전 혐오주의자다, 막 이런 의견은 아니고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중동에서 온 친구랑 같은 반인 적도 없잖아요. 오히려 뭐 미국에서 온 친구나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친구랑은 요즘에 같은 반에서 막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뭐 시리아에서 오거나 예멘에서 온 친구랑 같이 공부해 본 적 없잖아요. 저도 없거든요. 그런 나라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난민을 받아줄 수 있는 다문화 사회가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많이 듣고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하고 이러면 좀 달랐지 않았을까? 난민이 다 착해야 우리는 받아줄 수 있는 건가? 그냥 난민이 그 나라에서 도망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을 뭔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수준이 올라와 있으니까 받아줄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착하니까 착한 사람들만 선별해서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착한 사람 말고 다 막 약간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은 다 추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난민이라고 해서 범죄율이 상승하는 저는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범죄율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범죄율이 외국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범죄율이 더 많은지 아니면 한국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범죄율이 더 많은지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인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근데 한편으로 외국인이 막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되게 부각이 돼요. 그래서 다 쫓아내야 돼. 막 약간 이런. 그래서 너무 일반화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은 그냥 사람이 사는 곳이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난민 때문에 범죄율이 높아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화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난민이라고 해서 테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난민이든 한국인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이 상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사회적으로도 계속 인정받는 구조가 되고 그러면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게 만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유럽에서 일어난 그 테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짜 뉴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게 무조건 그 난민들의 잘못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쌍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물론 막 진짜 악의적으로 마음을 먹고 나 테러 일으키러 난민으로 위장해서 유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막을 수 없지만 과연 그럴까? 거기서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별받고 계속해서 거절되고 계속해서 추방당하고 이러니까 진짜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그 테러라고 하면 사실 그 나라에서도 그거를 계속해서 뭔가 막을 수 있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막 엄청 신경 많이 써주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교육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유치원에서 그 아이들이 한국어 배울 수 있게 도와주고 부모님들한테도 한국어 가르쳐주고 그런 데일수록 한국에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커요. 한국이 진짜 나를 받아줬구나. 내가 여기서 진짜 잘 커서 나도 나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대부분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사회의 어떤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정말 현저히 낮은 막 미국이나 유럽이나 물론 땅덩어리가 크고 뭐 재정적인 뭐 경제 수준도 높고 해서 거기 나라는 그럴 수준이 되니까 받아주는 거 아니야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 낮은 비율의 난민들 받고 있어요. 사실 법 자체는 난민법 여기서 이제 난민 관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셨는데 법 자체는 아시아에서 처음 이제 난민법을 제정했고 법 자체가 엄청 잘못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초에 이 법을 만든 것 자체가 우리는 난민을 그래도 보호해줄 의향이 있다. 그 의향이 없는 나라는 아예 법도 만들지 않았어요. 난민법 자체를 아예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나라의 재량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아시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난민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자랑스럽고 그 난민법이 있다는 건 우리가 난민이 왔을 때 뭔가 좀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난민들을 그래도 잘 보호해주고 싶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국제사회에 그렇게 의견을 낸 건데 문제는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난민들을 제대로 보호하는데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사회잖아요. 이제 국경이라는 게 개념이 되게 모호해졌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어울려서 살 수 있을까? 한국의 어떤 좋은 점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렇게 뭔가 잘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 고민을 하다 보면은 난민들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조금씩 더 거부감이 좀 줄어들고 그럼 좀 인정률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으로서 한국에 진작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10년, 15년 이렇게 기다려서 마침내 난민 인정을 받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장 바라는 점은 이 난민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난민법이 있다는 건 난민의 뭔가 우리가 난민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우리나라가 그럴 만한 위상이 됐다 이런 건데 기준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너무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난민인 사람들도 미국에 갔으면 진짜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살았을 사람들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이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야만 난민이 되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막 10년이 걸리고 15년이 걸려서 겨우 넘으면 내가 20대에 왔는데 벌써 이제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되어 있고 여전히 이루어놓은 건 없고 한국에서 맨날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네, 그게 한국에서도 되게 큰 손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도 네,
뭔가 시간이 많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좀 안타까운 그런 것 같아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모든 일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라나 어떤 사람이 이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이 높아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인류애를 떠나서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자면 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어요. 일단 뭐 언어도 있고 뭐 만약에 불어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그 난민들 중에서 불어를 썼던 난민들이랑 계속 이렇게 만나고 교류하면서 우리도 이제 국제사회잖아요. 막 국제기구에서 막 일하고 싶은 청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여기 이름도 국제청년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들이랑 같이 교류하면서 그런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도 익히고 언어도 익히고 그런 감각도 익히면 청년들이 나중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출신에 뭐 나가서 뭐 원하는 뭐 어떤 국제 기구나 뭐 이런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역량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려면 청년들이 어쨌든 국제적인 감각뿐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외국인에 대해서 막 편견 갖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제돼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익히면서 내가 외국인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역량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이 난민 문제 자체가 되게 세계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부터 시작해서 영국, 독일, 뭐 그리스, 뭐 중동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난민 문제 너무 심각하다 이러는 문제인데 한국에서 우리는 뭘 모르겠다 막 이러면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태되겠죠. 근데 이 문제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코로나만 그래도 그냥 코로나 우리가 그냥 모르겠다 그냥 미국이 하는 거 보고 따라가자 뭐 이랬으면 아무 발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빨리 이거를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방법을 제시했을 때 어떤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기준이 되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구성원으로서 살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질문해 주셨지만 일단 안전함 여기서 뭔가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잠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많이 만나요. 난민들이 이제 가정 방문을 많이 가는데 다음 그 5년 후, 3년 후 다음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온 부부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했더니 코리안 빌리지였대요. 코리안 빌리지. 한국말. 왜 한국말이야? 그랬더니 나의 아버지가 우리 한국에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용사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도와주러 왔었던 그 참전 용사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다시 에티오피아에 돌아왔을 때 마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참전했다는 걸 기념하려고 마을 이름 자체가 한국 마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참전 용사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해서 듣고 자랐고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 옛날 갔던 그 전쟁에 참전했던 그 얘기 하도 많이 했었고
저희도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에 나 때 뭐 이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같이 거기서도 옛날에 내가 한국에서 전쟁에 참여했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되게 한국을 가깝게 느꼈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가 지금 에티오피아가 엄청 내전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해서 도망왔을 때 나는 당연히 한국이 나를 받아줄 줄 알았다. 되게 형제처럼 생각해 줄 줄 알았다. 근데 막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그냥 나는 잠깐 여기 피해 왔고 여기서 있을 동안 그냥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그리고 나는 다시 우리나라 돌아가고 싶다.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면 나는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 도와주고 그러고 살고 싶다 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난민들이 가장 꿈꾸는 삶은 그냥 여기서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거. 거기에 내가 뭔가 도움을 보탤 수 있는 거. 그걸 제일 꿈꾸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고 계신 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카드 뉴스 만들어서 난민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난민이 우리랑 다른 되게 특별한 어떤 다른 세계 사람이 아니라 난민이라는 그 글자가 이 사람한테 입혀져서 그렇지만 우리도 만약에 한국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남북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 갔을 때 우리도 난민인 거잖아요. 그때는. 근데 난민이기 전에 나는 오은정이라는 사람이고 남효주라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난민이라면서 나를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좀 다른 사람처럼 취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난민이 우리랑 다르지 않다.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았고, 그 사람도 엄마 아빠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꿈을 꿨던 사람이고, 나랑 되게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 나라에서 뭔가 어떤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도망간 거고, 음, 그래서 그렇게 좀, 뭐라 지좀 잘 몰라서 생기는 거부감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이런 카드 뉴스나 어떤 난민에 대해서 알리는 이런 활동들 그리고 가능하다면 뭔가 이렇게 지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북 콘서트나 이런 스터디 그러니까 난민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한번 관심 가져보고 같이 토론해보고 근데 난민 받으면 이런 문제 생기지 않냐 막 이런 것들도 솔직하게 얘기해보고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뭐든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뭐라도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